STV 상생방송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의 김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프랑스 성씨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프랑스 왕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왕가는 5세기의 메로빙 왕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8세기에는 카롤링 왕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카롤링 왕조에서 다시 10세기 경에는 이 카페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카페 왕조가 프랑스 혁명 때까지 이어지고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그 왕조가 단절이 되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지배자로 들어서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그 프랑스 역사에서 나타난 여러 왕조들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메로빙 왕조를 봅시다. 메로빙이라는 말 자체는 메로베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메로베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 프랑스의 그 연대기들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생물 연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프랑크족에 두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살리부였죠. 그래서 이 살리부의 그 우두머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관 프랑스에 와서 아직은 그 정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프랑스 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로베가 킬데릭을 낳고 킬데릭은 클로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비스의 할아버지가 메로베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로베로부터 나온 왕조라고 해서 메로빙 왕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클로비스는 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그 프랑스의 초대 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킬데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프랑스의 어떤 연대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마 그 프랑크족 귀족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게 아마 그 프랑크족 그 귀족들의 여자들을 많이 건드려 가지고 그 때문에 분노를 샀다. 귀족들의 분노를 샀다. 그래서 이제 투링기아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투링기아 지방은 오늘날 이제 독일 중부에 있는 주죠. 훈족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킬데릭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버지인 이 메로베는 훈 제국의 어떤 봉신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아틸라 왕, 훈 제국의 아틸라 왕에게로 이 킬데릭이 이 도망을 갔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451년에는 그 유명한 샬롱 전투라고 해서 아틸라 왕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까지 이제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메로베도 아틸라 왕의 신하로서 아틸라 편에서 싸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킬데릭이라는 사람이 아틸라의 봉신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유력한 이제 유물이 17세기에 오늘날의 벨기에 땅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킬데릭의 고분이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느냐? 이게 이제 매미 모양의 브로치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게 라틴어로는 피블라라고 하는데 브로치를 말합니다. 옷에 이렇게 다는 그러니까 옷을 이제 여밀 때 사용하는 이 피블라인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그 고급스럽게 보석을 넣은 상감에 넣은 이 그런 형태의 피블라가 상당히 많이 그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아틸라 왕이 킬데릭한테 선물을 한 것으로 그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관 이 메로베로부터 시작이 된 그 프랑크 왕조가 갈리아를 5세기 후반에 정복을 했다. 그때 그 우두머리가 이제 클로비스라는 사람이었고 역사가들은 이 클로비스를 프랑스의 그 초대 왕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마치 우리나라의 그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많이 그 넓힌 사람입니다. 고트족을 정복하고 또 동쪽에는 알라만 족들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부르군드인들을 정복을 하고 등등 해가지고 영토가 오늘날의 거의 이 프랑스 영토와 그리고 독일의 상당 부분이 포함이 되는 이 그런 정도로 영토를 이제 확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메로빙고 왕조가 8세기까지 이제 8세기 중반까지 계속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왕들이 어린 왕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왕들이 등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섭정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은 약화가 되고 실제로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프랑크 왕국의 실력자 중에서 귀족 계급이죠. 귀족 계급 중에서 나온 실력자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을 카롤링 가문이라고 합니다. 카롤링 가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제 그 카롤링 왕조를 세운 사람이 당구왕 페핀 8세기 중반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 실권이 없는 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죠. 당시에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실권이 없는 사람이 왕위에 앉아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자기처럼 실권을 가진 사람이 왕은 아니지만은 통치권을 갖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황도 실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페핀 당국왕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페핀 당국왕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메로빙 왕조로부터 카롤링 왕조로의 그 교체는 어떤 뭐 피비내 나는 어떤 그런 그 폭력 사태가 없이 그렇게 좀 평화스럽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핀 그 당국왕의 아버지가 이 카를로스 마르텔이었고 이 사람은 그 별명이 마르텔은 이제 망치라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왕국의 실권자로서 군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 사료에서는 보면 이 사람들을 둑스, 공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둑스라는 게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을 둑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정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운영도 장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카를로스 마르텔과 또 그의 그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롤링 가문이라는 명칭 자체가 바로 이 카를로스 마르텔, 영어로는 찰스 마르텔이라고 하죠. 이 사람으로부터 그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카를로스 마르텔의 그 두 아들이 있습니다. 카를로만과 페핀인데 이 두 아들 모두 역시 이제 궁정의 실권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그 동쪽에 있는 오스트라시아, 또 한 사람은 이제 서쪽에 있는 네스트라시아를 맡게 되는데 이 그 형이었던 이 카를로만은 이게 자기가 이제 그 스스로 실권자 노릇하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포기를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참 프랑스에서는 드문 일인데 스스로 이렇게 권력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페핀 혼자 남는 거죠, 동생인. 그래서 이 페핀이 이 두 지역을 다 그 차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페핀 당구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력한 왕을 메로빙 왕조의 왕인 킬데릭을 수도원으로 그 보내버리고 자신이 이제 실제적인 프랑스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리게 된 게 카롤링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프랑스의 그 옛날 역사를 주로 그림으로 그렸던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메로빙 왕의 마지막 왕 킬데릭 3세를 그린 건데요. 보면 이제 수도사들이 머리를 깎고 있는 장면입니다. 프랑스 왕들은 메로빙 왕조의 왕들은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 왕권의 어떤 그 상징으로서 긴 머리를 유지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왕의 특별한 어떤 신성한 권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깎는 행위는 그러한 왕의 신성한 기운을 없애버리는 거죠. 카롤링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제 샤를마뉴. 이거는 카를로스 마그누스라는 이제 라틴어를 샤를마뉴라고 이제 그 프랑스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카를로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페핀 당구왕의 그 아들이고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크게 확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를로스 대제다 이렇게 이제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확보한 영토를 보면 그 서유럽에 대해서 중부 유럽의 상당한 지역까지 다 포괄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오늘날의 그 헝가리 땅과 동유럽 상당 부분을 지배하던 그 아바르 제국을 멸망을 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려놨습니다만은 보면 저기 좀 하얀색 쪽이 아바르인들의 지배 영역입니다. 그까지 이제 영토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샤를마누야말로 서유럽과 동유럽을 로마 제국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통일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로 그렇게 큰 영토를 하나의 정치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만들어진 주조된 그 화폐 데나리우스화 은으로 만든 겁니다. 은화를 보면 그 카를로스 대왕의 그 모습이 마치 로마의 그 통치자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그 관도 로마식 그 디아뎀을 쓰고 그리고 그 새긴 그 화폐에 새긴 명문도 보면 칼로스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새기기는 뭐하니까 약자로 이제 썼는데요. 칼로스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엄한 황제 카를로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제 계승자로 자처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의 그 손자대에 와서 프랑크 왕국이 카롤링구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의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이 세 나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세 아들들이 조약을 맺고 각각의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 형인 제일 큰 형이었던 로타르가 이 중부 지역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들이 한쪽은 동프랑크 왕국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제 독일로 발전하는 그리고 이제 그 막내였던 샤를은 서쪽인 서프랑크 왕국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프랑스 왕국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베르동 조약, 이 9세기 중반의 베르동 조약에 의해서 프랑크 왕국이 저렇게 세 개로 이제 그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이야기를 하니까 프랑스 이 서프랑크 왕국에서는 10세기 말에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별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왕 루이 이런 뜻입니다. 루이 르 페네앙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의 통치에는 또 관심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후사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죽고 나서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겠죠. 자식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대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왕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카페 왕조입니다. 카페 왕조. 그때 그 뽑힌 인물이 위그 카페라는 사람입니다. 위그 카페. 그래서 이 카페 가문이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한 뭐 900년 가까이 계속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프랑스 혁명기에 그 루이 16세가 루이 카페라는 이름으로 그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왕위에서 쫓겨나 가지고 반혁명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이제 그 참수를 당했죠. 기요틴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루이 카페라고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그 재판관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카페 가문의 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카페 가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거는 뭐 로벨의 후손들이라는 그 이야기도 그 이름도 있는데 왜 카페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는지 카페라는 거는 뭐 그 라틴어의 까파가 이제 망토라든지 뭐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후드 있잖아요. 후드 같은 그 수도사들이 쓰는 후드 그런 거를 이제 까파라고 했는데 이 위그 카페라는 사람이 이 수도사들의 그 복장을 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또 여러 수도원의 예식에 그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그 유력한 그 귀족인데도 그 뭐 불구하고 수도원장을 맡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 망토를 수도사처럼 망토를 자꾸 쓰고 나타나니까 카페라는 그 별명이 붙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거는 뭐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카페 가문이 수백 년간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약간 이제 그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아들이 끊이지 않아서 가문이 단절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페 가문의 왕 중에서 중요한 인물을 몇 사람 들어보자면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프랑스의 어떤 그 성씨 변청 과정에서 그 13세기가 아주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때부터 이제 성이라는 게 정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시기의 왕이 필립 오기스트라는 인물입니다. 필립 2세고요. 오기스트라는 말은 그 라틴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약간 아첨이 섞인 그 연대기 작가가 그런 이 필립 왕을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존엄한 필립 왕 이런 이제 그 칭호를 붙여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역사책을 찾아보면 프랑스 영토를 크게 확대를 해요. 그 플란타지네트 왕조라고 혹은 뭐 앙주 왕조라고 하는 그 귀족 가문이 있습니다. 이 귀족 가문이 노르망디도 차지하고 심지어는 영국 왕위까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영토 내에서 매우 강력한 이제 그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앙주 가문의 그 영토를 이제 빼앗는 겁니다. 프랑스 그 땅으로 이제 그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필립
오기스트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이 이제 붙여지게 되었고,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면에서 보자면 프랑스 왕권을 영토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이 이후부터 프랑스의 어떤 국가관념, 국가라는 게 하나의 공동체죠. 국가 공동체의 관념이 공고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지방의 그 관리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지방을 확실히 장악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도 강화를 하고 해서 프랑스의 그 왕권을 크게 이제 그 증대시켰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치렀던 그 전투 중에서 유명한 전투가 부빈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고, 영국 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왕편에 섰던 플랑드르 백작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반 프랑스 동맹을 형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여러 가지 뭐 불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 때문에 프랑스에 이제 그 반기를 드는 그런 이제 동맹을 형성을 했는데, 바로 이 부빈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프랑스 군대가 이 연합군을 동맹군을 격파를 해서 결국은 그 플란테지나트 왕조의 땅을 그 프랑스 영토로 편입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부빈 전투가 프랑스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그런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남쪽으로는 그 기독교의 이단이었던 뭐 알비파라는 그 이단파가 있는데, 그 이단파를 뭐 탄압하기 위해서 군대도 대거 그 파견을 해가지고 그 이단도 이제 격파를 하고 있는데, 왕이 직접 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왕권을 제약을 하던 이 귀족들의 권력을 그 억제를 해가지고 왕권에 이제 강화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앙주 제국의 영토를 이 프랑스 그 영토로 이 편입하게 되었는데, 그 앙주 제국은 어떻게 해서 생긴 제국이냐? 이 결혼 때문입니다. 중세기에는 귀족들, 뭐 왕족 말할 것도 없고 귀족들도 대부분 다 정략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뭐 애정에서 나와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연애 결혼을 한다, 이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가문과 가문의 권위, 경제력 뭐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가문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앙주라고 그 프랑스의 이제 그 파리에서 이제 서남쪽으로 가면 앙주 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그 앙주 백작 조프루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제 그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결혼을 하게 되냐면 그 마틸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마틸다가 노르망디 공작의 후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노르망디 공작의 자리도 차지를 하게 되고 노르망디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앙주와 북쪽의 노르망디가 합해지는 겁니다. 앙주 백작의 부인이 된 이 마틸다는 그 자기 아들을 또 영국 왕으로 만들어요. 그 헨리 2세가 영국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한 집안이 영국 영토도 차지하게 되고 노르망디 영토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이제 저 서남 쪽에 그 아퀴텐드까지 차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노르망디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프랑스 역사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방이 노르망디 지방입니다. 바로 그 프랑스 북부에 있는 지방이 이 노르망디 지방이고, 그 노르망디 지방의 중심 도시가 루앙이라는 곳입니다. 그 노르망디 공작령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바이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그 8세기 경부터 굉장히 그 활발한 그 일종의 그 침략 내지 약탈 원정이죠. 약탈 원정을 이곳저곳에서 벌이게 되는데 일부는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 영국 브리튼 섬으로 가고 또 일부는 또 이 남쪽으로 프랑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이제 배 타고 오면 바로 만나는 곳이 노르망디 지방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지어는 뭐 배를 타고 센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이 사람들이 그 마구마구 약탈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탈을 하고 돌아가요. 예?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배 타고 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 재미가 들려가지고 겨울을 나기 시작해요. 텐트를 치고 겨울을 나고 그 주변 지역을 또 다니면서 약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프랑스 세력이 프랑스 왕이 이것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911년에 그 바이킹의 그 약탈 원정대의 대장이었던 롤로라는 사람을 프랑스 왕의 신하로 삼고 뭐 전하는 바에 의하면 루앙 백작으로 이제 뭐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노르망디 일대를 센강 하구 지역을 방어하는 대신 이 노르망디 일대를 너의 영지로 하사하게 놓아 이렇게 이제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던 거죠. 대신에 이제 그 롤로라는 자기는 이제 그 프랑크인들처럼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명을 그 로베르라고 이제 세례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주와 결혼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노르망디 공작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노르망디 공작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북쪽에서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쳐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사람들은 노르만이라고 했습니다. 노르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롤로라는 사람이 그 초대 제1대 그 노르만디 공작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공작이라는 칭호는 후대에 사용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뭐 공작이라는 칭호를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관 그 노르망디 영토가 그 바이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911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롤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느 면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르망디 이제 공작령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노르망디에 가면 이 사람 동상이 있어요. 그 루앙시의 어떤 그 시민 공원에 가면 한쪽 구석에 롤로 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그 아마 노르웨이 쪽에서 출발을 했는지 노르웨이에도 롤로 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여기 이 상은 보지를 못했는데 루앙에 있는 상에는 보면 그 우리는 뭐 우리의 그 자유를 끝까지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말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의 그 형식적인 이제 그 신하가 되긴 했지만은 우리의 땅에서는 우리가 권력을 이제 갖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셈이죠. 영국 영토를 브리튼 영토를 그 앵글로 색슨인들이 이제 그 여러 왕국들이 이 지배를 하다가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영국 땅을 바로 이 그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1066년에 그 잉글랜드 섬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노만 컨퀘스트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영국 역사의 결정적인 이제 전환점이 되었죠. 그 지도는 그 노르망디 영토가 노르망디 영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앙주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죠. 그래서 이 그 노르망디 이 공작의 딸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앙주 백작인 조프로와가
이 두 지역을 다 이제 지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1066년에 그 노르망디 공작의 그 잉글랜드 정복에 관해서는 뭐 워낙 기록이 이제 자세히 나오고 또 워낙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프랑스 말로는 기욤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을. 이 기욤의 그 부인이었던 마틸다 여사가 주도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남편의 이제 그 공적을 거대한 이제 그 벽에 거는 융단이죠. 융단 그림으로 만들게 됩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금 그 노르망디의 바이에라는 곳에 가면 그 융단, 타피스트리가 아주 그 여러 개의 그 타피스트리가 쫙 벽에 걸려 있는데요. 그게 보면 전부 다 그 노만 콘퀘스트, 영국 땅을 정복한 그런 그 사건들을 여러 개의 그 장면들을 이 수를 놓아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아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그 그림이 크고 그다음에 또 볼만합니다.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앙주공 조프루아로 넘어갑시다. 영어로는 뭐 지오프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결혼 때문에 결혼을 잘해가지고 그 두 영토를 이제 통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영토만 합쳐도 프랑스 왕이 그 지배하던 그런 지역보다 훨씬 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아들 헨리 2세가 또 한 번 이제 히트를 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아퀴텐느 공작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퀴텐느 지방이 프랑스의 이제 서남부에 있는 큰 지방인데 그 지역까지 이 앙주 가문의 영토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었던 거죠. 프랑스의 이제 서부 지역,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는 다 이 앙주 가문의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 영국 왕의 영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왕은 영국 왕이기도 하면서 노르망디 공작이기도 하고 또 그 다음에 앙주 백작이기도 하고 아퀴텐느 공작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오늘날의 그 대기업 총수들 보면 여러 그 직함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회사의 이사이기도 하고 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한 것처럼 프랑스 그 영국 왕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영토들을 갖가지 명목으로 그 차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지도에 그 이제 붉은색이 프랑스의 그 서부 쪽에 있습니다. 붉은색이 그 앙주와의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이 프랑스 전역을, 프랑스 영토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앙주 가문의 그 권력을 이제 제압하지 않고는 왕권의 성장이 불가능하죠. 바로 그 일을 해냈던 것이 필립 오기스트 왕입니다. 당시 이제 앙주 제국 영토는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영국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잉글랜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당시에 잉글랜드는 아일랜드의 일부도 이제 그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파란색으로 그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의 서부 지역이 그 앙주 제국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필립 오기스트 왕과 싸워가지고 땅을 빼앗겼던 인물이 이 존 왕입니다. 영국의 존 왕. 그 헨리 2세의 그 아들인데, 이 사람은 뭐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뭐 그 영국인들로부터는 상당히 그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토를 빼앗기게 된 뭐 계기가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제 봉건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봉건법을 위반하니까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왕이 이제 소환을 하는데 소환을 안 하니까 영지를 몰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왕의 영토가 프랑스 왕의 이제 왕에게로 넘어가는데, 물론 존 왕은 무력으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무력에서 이제 밀리기 때문에 영국
왕의 영토를 상당 부분 다 그 상실을 하고 그 영토가 이제 프랑스 땅의 그 왕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존 왕은 그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한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이 바깥에서 이 영토를 빼앗기고 오니까 이 귀족들의 불만 많죠. 국민들 사이에서 그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족들이 이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반대를 해가지고 그 왕의 권력을 제약을 하고 대신 이제 귀족들이 어떤 그 권리를 그 보장하도록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뭐 민주주의의 그 발전에 있어서 큰 뭐 역할을 한 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대귀족들입니다. 왕의 직속 그 신하 베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베론들의 이제 그 권리를 왕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 권리들을 열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자관 왕권을 그 귀족들이 제약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좀 뭐 억지로 이제 연결을 하자면 왕권을 그 백성들의 일부인 귀족들이 그 통제를 한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에 뭐 기여한 거다 해서 마그나 카르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앙주 가문은 이제 그 영국의 노르만 가문입니다. 그 앙주 가문의 영토가 프랑스의 서남쪽 끝만 남기고 대부분 다 그 프랑스의 영토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왕권 강화에서 그 필립 오기스트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사 책을 읽어보면 발루아 왕조라고 나옵니다. 발루아 왕조. 근데 이 발루아 왕조는 뭐냐? 이것도 이제 카페 왕조예요. 기본적으로 카페 왕조인데 필립 4세 때 아들이 셋 있었는데 불운하게도 모두 아들들이 요절을 합니다. 그 딸은 있는데 딸은 그 영국 왕비가 되었습니다. 영국 왕비가. 근데 영국 왕비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자기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에드워드 3세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자기에게도 프랑스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살리 법전에 의하면 그 여자는 이제 그 왕위 상속을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속을 할 수는 없지만은 내 아들은 상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프랑스인들은 그걸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귀족들이 볼 때는 이거는 여자면 일단 딸한테는 그 왕위 계승권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아도 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에드워드 3세는 무슨 소리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100년 전쟁이 나중에 그 일어나게 되는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그 왕권 계승권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문제였죠. 필립 3세의 가계도를 보면 그 필립 4세의 아버지입니다. 필립 민왕왕의 아버지인데 필립 그 3세고 그다음에 이제 필립 그 3세에게는 그 필립 4세 말고도 그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뭐 무슨 백작인데 그 발루아 그 백작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가계도에서 보면 필립 3세의 큰 아들의 딸이 있죠. 잔느라고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이제 소녀니까 당연히 이제 뭐 왕위 계승권은 없고 그다음에 아들들 다 죽고 하니까 남는 사람은 필립 3세의 그 아들인 그 발루아 백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 가문에서는. 그래서 이 발루아 백작의 아들인 필립 6세가 새로운 프랑스 왕으로 선출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지였던 발루아 그 영지에서 따와서 이제 발루아 왕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카페 왕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발루아 왕가가 한 2세기 정도 계속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100년 전쟁이고 이 100년 전쟁이 뭐 한 100년간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116년간 계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100년 전쟁기에 이제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봉건 세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국가 의식도 성장을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그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봉건 왕정에서 근대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그런 전환을 촉진을 한 것이 이제 100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다르크 이야기를 알고 있죠. 잔다르크 이야기는 결국 프랑스인들의 국가의식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우리는 프랑스인이다. 우리의 적은 영국인이다. 이런 의식이 명백하게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뭐 오늘날의 그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죠. 뭐 그 사람들 말도 비슷하고 문화도 같고 연원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싸우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러시아인들하고 이제 다른,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다르고 우리의 이익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뭐 국가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을 너희들하고는 다른 이 서방식으로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걸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민족의식이라는 게 지금 공고화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전쟁이라는 게 보통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인들이 싸우면서 이 프랑스의 그 국가의식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되었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잔다르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영불 간의 투쟁이 한 100년간 계속이 되다 보니까 그 프랑스인들은 이제 영국인들을 주된 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영국과의 경쟁이라 할까요? 영국과의 어떤 그 대립이 근대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18세기에도 올해 또 여러 전쟁이 있는데 그때 그 전쟁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반대 그 편에 서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근대에는 뭡니까? 아메리카 식민지, 아메리카도 발견이 되고 하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 놓고 땅 놓고 싸우기도 하고 식민지 놓고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까지 무역로도 뻗치니까 무역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죠. 그래서 이제 그 근대에도 보면 영국과 프랑스 간의 그 치열한 정치 군사적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종의 뭐 당시에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제일 강한 나라니까 일종의 헤게모니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세계의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을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그 투쟁이 사실은 뭐 나폴레옹 때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근대의 그 영불 간의 어떤 투쟁을 제2차 경인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중세 프랑스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근대 프랑스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though I close my eyes, I see la vie en rose.
안녕하십니까. 상생문화연구소의 김현일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프랑스 성씨의 역사적 변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역사 속의 프랑스 왕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왕가는 5세기에 메로빙 왕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왕조가 8세기에는 카롤링 왕조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카롤링 왕조에서 다시 10세기 경에는 이 카페 왕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카페 왕조가 프랑스 혁명 때까지 이어지고 프랑스 혁명으로 이제 그 왕조가 단절이 되고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가 지배자로 들어서게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그 프랑스 역사에서 나타난 여러 왕조들을 오늘과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메로빙 왕조를 봅시다. 메로빙이라는 말 자체는 메로베라는 사람의 후손들을 말합니다. 그 메로베라는 사람에 대한 기록은 이 프랑스의 그 연대기들에 등장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생몰 연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5세기에 살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그 프랑크족에 두 부족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살리부였죠. 그래서 이 살리부의 그 우두머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자관 프랑스에 와서 아직은 그 정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우리가 프랑스 왕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메로베가 킬데릭을 낳고 킬데릭은 클로비스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클로비스의 할아버지가 메로베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메로베로부터 나온 왕조라고 해서 메로빙 왕조라고 합니다. 우리가 클로비스는 뭐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를 그 프랑스의 초대 왕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럼 이제 킬데릭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 대한 기록도 프랑스의 어떤 연대기에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마 그 프랑크족 귀족들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게 아마 그 프랑크족 그 귀족들의 여자들을 많이 건드려 가지고 그 때문에 분노를 샀다. 귀족들의 분노를 샀다. 그래서 이제 투링기아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투링기아 지방은 오늘날 이제 독일 중부에 있는 주죠. 훈족이 지배하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킬데릭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버지인 이 메로베는 훈 제국의 어떤 봉신으로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아틸라 왕, 훈 제국의 아틸라 왕에게로 이 킬데릭이 이 도망을 갔던 것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451년에는 그 유명한 샬롱 전투라고 해서 아틸라 왕이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프랑스까지 이제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메로베도 아틸라 왕의 신하로서 아틸라 편에서 싸웠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킬데릭이라는 사람이 아틸라의 봉신이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유력한 이제 유물이 17세기에 오늘날의 벨기에 땅에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 킬데릭의 고분이라는 것도 밝혀졌고요. 거기서 이제 어떤 유물들이 많이 출토되었느냐? 이게 이제 매미 모양의 브로치입니다.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게 라틴어로 피블라라고 하는데 브로치를 말합니다. 옷에 이렇게 다는 그러니까 옷을 이제 여밀 때 사용하는 이 피블라인데 거기에 이제 상당히 고급스럽게 보석을 넣은 상감에 넣은
이 그런 형태의 피블라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학자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게 아틸라 왕이 킬데릭한테 선물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관 이 메로베로부터 시작이 된 프랑크 왕조가 갈리아를 5세기 후반에 정복을 했다. 그때 그 우두머리가 이제 클로비스라는 사람이었고, 역사가들은 이 클로비스를 프랑스의 초대 왕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클로비스라는 사람이 마치 우리나라의 광개토 대왕처럼 영토를 많이 넓힌 사람입니다. 고트족을 정복하고 또 동쪽에는 알라만 족들을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부르군드인들을 정복을 하고 등등 해가지고 영토가 오늘날의 거의 이 프랑스 영토와 그리고 독일의 상당 부분이 포함이 되는 그런 정도로 영토를 이제 확대를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 메로빙고 왕조가 8세기까지 이제 8세기 중반까지 계속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왕들이 어린 왕들이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어린 왕들이 등장을 하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섭정을 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왕권은 약화가 되고 실제로 이제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프랑크 왕국의 실력자 중에서 귀족 계급이죠. 귀족 계급 중에서 나온 실력자 가문이 있는데 그 가문을 카롤링 가문이라고 합니다. 카롤링 가문.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이제 카롤링 왕조를 세운 사람이 당구왕 페핀, 8세기 중반에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실권이 없는 왕을 자리에서 끌어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었죠. 당시에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가지고 실권이 없는 사람이 왕위에 앉아 있는 게 좋으냐, 아니면 자기처럼 실권을 가진 사람이 왕은 아니지만은 통치권을 갖는 게 옳으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의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교황도 실권자의 눈치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페핀 당구왕의 손을 들어줘가지고 페핀 당구왕이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메로빙 왕조로부터 카롤링 왕조로의 교체는 어떤 피비내 나는 어떤 그런 폭력 사태가 없이 그렇게 좀 평화스럽게 교체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핀 당구왕의 아버지가 이 카를로스 마르텔이었고, 이 사람의 별명이 마르텔은 이제 망치라는 이야기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왕국의 실권자로서 군대의 지휘권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라틴어 사료에서는 보면 이 사람들을 둑스, 공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둑스라는 게 군대를 이끄는 사령관을 둑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궁정의 어떤 여러 가지 운영도 장악을 하고 있고, 또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군사권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카를로스 마르텔과 또 그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카롤링 가문이라는 명칭 자체가 바로 이 카를로스 마르텔, 영어로는 찰스 마르텔이라고 하죠. 이 사람으로부터 그 이름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카를로스 마르텔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카를로만과 페핀인데, 이 두 아들 모두 역시 이제 궁정의 실권자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은 동쪽에 있는 오스트라시아, 또 한 사람은 이제 서쪽에 있는 네스트라시아를 맡게 되는데, 이 형이었던 이 카를로만은 이게 자기가 이제 스스로 실권자 노릇하는 게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포기를 하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게 참 프랑스에서는 드문 일인데, 스스로 이렇게 권력을 포기하고 수도사가 되어버리니까 이제 페핀 혼자 남는 거죠, 동생인. 그래서 이 페핀이 이 두 지역을 다 차지를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페핀 당구 왕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력한 왕을 메로빙 왕조의 왕인 킬데릭을 수도원으로 그 보내버리고 자신이 이제 실제적인 프랑스 왕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열리게 된 게 카롤링 왕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로 프랑스의 그 옛날 역사를 주로 그림으로 그렸던 이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메로빙 왕의 마지막 왕 킬데릭 3세를 그린 건데요. 보면 이제 수도사들이 머리를 깎고 있는 장면입니다. 프랑스 왕들은 메로빙 왕조의 왕들은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 왕권의 어떤 그 상징으로서 긴 머리를 유지를 했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왕의 특별한 어떤 신성한 권력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머리를 깎는 행위는 그러한 왕의 신성한 기운을 없애버리는 거죠. 카롤링 왕조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이 이제 샤를마뉴. 이거는 카를로스 마그누스라는 이제 라틴어를 샤를마뉴라고 이제 그 프랑스식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위대한 카를로스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페핀 당구왕의 그 아들이고 프랑크 왕국의 영토를 크게 확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카를로스 대제다 이렇게 이제 위대한이라는 형용사를 이제 붙이게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확보한 영토를 보면 그 서유럽에 대해서 중구 유럽의 상당한 지역까지 다 포괄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오늘날의 그 헝가리 땅과 동유럽 상당 부분을 지배하던 그 아바르 제국을 멸망을 시키게 되었죠. 그래서 그 제가 지도를 하나 올려놨습니다만은 보면 저기 좀 하얀색 쪽이 아바르인들의 지배 영역입니다. 그까지 이제 영토가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샤를마누야말로 서유럽과 동유럽을 로마 제국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통일한 그러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 이후로 그렇게 큰 영토를 하나의 정치 단위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로마 제국의 계승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에 그 만들어진 주조된 그 화폐 데나리우스화 은으로 만든 겁니다. 은화를 보면 그 카를로스 대왕의 그 모습이 마치 로마의 그 통치자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처럼 그 관도 로마식 그 디아뎀을 쓰고 그리고 그 화폐에 새긴 명문도 보면 칼로스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새기기는 뭐하니까 약자로 이제 썼는데요. 칼로스 임페라토르 아우구스투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존엄한 황제 칼로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이제 계승자로 자처를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의 그 손자대에 와서 프랑크 왕국이 카롤링구 왕국이 분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오늘날의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이 세 나라의 기원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세 아들들이 조약을 맺고 각각의 영토를 차지를 하게 되는데 그 형인 제일 큰 형이었던 로타르가 이 중부 지역을 차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들이 한쪽은 동쪽 동프랑크 왕국이 되는 거죠. 오늘날의 이제 독일로 발전하는 그리고 이제 그 막내였던 샤를은 서쪽인 서프랑크 왕국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프랑스 왕국이 이제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지도를 보시면 베르동 조약, 이 9세기 중반에 베르동 조약에 의해서 프랑크 왕국이 저렇게 세 개로 이제 그 분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다가 이제 이제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이야기를 하니까 프랑스 이 서프랑크 왕국에서는 10세기 말에
이제 마지막 왕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그 별명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왕 루이 이런 뜻입니다. 루이 르 페녽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거의 통치에는 또 관심이 없고 또 거기에 대해서 후사도 없으니까 당연히 이제 죽고 나서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겠죠. 자식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대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왕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것이 카페 왕조입니다. 카페 왕조. 그때 그 뽑힌 인물이 위그 카페라는 사람입니다. 위그 카페. 그래서 이 카페 가문이 거의 뭐 1000년 가까이 한 뭐 900년 가까이 계속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 프랑스 혁명기에 그 루이 16세가 루이 카페라는 이름으로 그 재판을 받고 처형되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왕위에서 쫓겨나 가지고 반혁명 음모를 꾸몄다고 해서 재판을 받고 이제 그 참수를 당했죠. 기요틴에서 참수를 당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 루이 카페라고 이제 이 사람의 이름을 그 재판관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카페 가문의 루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카페 가문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거는 뭐 로벨의 후손들이라는 그 이야기도 그 이름도 있는데 왜 카페라는 이름을 쓰게 되었는지 카페라는 거는 뭐 그 라틴어의 까파가 이제 망토라든지 뭐 또 그다음에 이제 그 후드 있잖아요. 후드 같은 그 수도사들이 쓰는 후드 그런 거를 이제 까파라고 했는데 이 위그 카페라는 사람이 이 수도사들의 그 복장을 하고 기도를 한다든지 또 여러 수도원의 예식에 그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참여하는 것을 좋아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 사람이 그 유력한 그 귀족인데도 그 뭐 불구하고 수도원장을 맡기도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자꾸 그 망토를 수도사처럼 망토를 자꾸 쓰고 나타나니까 카페라는 그 별명이 붙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거는 뭐 모릅니다.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카페 가문이 수백 년간 그렇게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약간 이제 그 행운, 운이 좋았기 때문이다. 아들이 끊이지 않아서 가문이 단절이 되지 않았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카페 가문의 왕 중에서 중요한 인물을 몇 사람 들어보자면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 그 프랑스의 어떤 그 성씨 변청 과정에서 그 13세기가 중요한 그 분기점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죠. 그때부터 이제 성이라는 게 정착이 되기 시작했는데 바로 그 시기의 왕이 필립 오기스트라는 인물입니다. 필립 2세고요. 오기스트라는 말은 그 라틴의 아우구스투스라는 말입니다. 존귀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또 약간 아첨이 섞인 그 연대기 작가가 그런 이 필립 왕을 높이 평가를 해가지고 존엄한 필립 왕 이런 이제 그 칭호를 붙여준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느냐? 역사책을 찾아보면 프랑스 영토를 크게 확대를 해요. 그 플란타지네트 왕조라고 혹은 뭐 앙주 왕조라고 하는 그 귀족 가문이 있습니다. 이 귀족 가문이 노르망디도 차지하고 심지어는 영국 왕위까지 차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프랑스 영토 내에서 매우 강력한 이제 그 세력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 그 앙주 가문의 그 영토를 이제 빼앗는 겁니다. 프랑스 그 땅으로 이제 그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 이 필립 오기스트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우구스투스라는 존칭이 이제 붙여지게 되었고 이 사람은 이제 어느 면에서 보자면 프랑스 왕권을
영토뿐만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되었고, 이 이후부터 프랑스의 어떤 국가관념, 국가라는 게 하나의 공동체죠. 국가 공동체의 관념이 공고화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지방의 그 관리들을 파견을 해가지고 지방을 확실히 장악을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정도 강화를 하고 해서 프랑스의 그 왕권을 크게 이제 그 증대시켰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치렀던 그 전투 중에서 유명한 전투가 부빈 전투라고 하는 전투가 있습니다. 당시에 신성 로마 제국 황제도 여기에 참여를 했었고, 영국 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영국 왕편에 섰던 플랑드르 백작도 참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반 프랑스 동맹을 형성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 여러 가지 뭐 불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 때문에 프랑스에 이제 그 반기를 드는 그런 이제 동맹을 형성을 했는데, 바로 이 부빈 전투에서 기적적으로 프랑스 군대가 이 연합군을 동맹군을 격파를 해서 결국은 그 플란테지나트 왕조의 땅을 그 프랑스 영토로 편입을 시킬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부빈 전투가 프랑스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그런 전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또 남쪽으로는 그 기독교의 이단이었던 뭐 알비파라는 그 이단파가 있는데, 그 이단파를 뭐 탄압하기 위해서 군대도 대거 그 파견을 해가지고 그 이단도 이제 격파를 하고 있는데, 왕이 직접 출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그 왕권을 제약을 하던 이 귀족들의 권력을 그 억제를 해가지고 왕권의 이제 강화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그 앙주 제국의 영토를 이 프랑스 그 영토로 이 편입하게 되었는데, 그 앙주 제국은 어떻게 해서 생긴 제국이냐? 이 결혼 때문입니다. 중세기에는 귀족들, 뭐 왕족 말할 것도 없고 귀족들도 대부분 다 정략 결혼을 했죠. 그러니까 뭐 애정에서 나와서 여자를 만나가지고 연애 결혼을 한다, 이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가문과 가문의 권위, 경제력 뭐 이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가문과 결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앙주라고 그 프랑스의 이제 그 파리에서 이제 서남쪽으로 가면 앙주 지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그 앙주 백작 조프루아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야말로 이제 그 운이 좋았던 사람입니다. 누가 결혼을 하게 되냐면 그 마틸다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마틸다가 노르망디 공작의 후예죠. 그래서 이제 그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노르망디 공작의 자리도 차지를 하게 되고 노르망디를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앙주와 북쪽의 노르망디가 합해지는 겁니다. 앙주 백작의 부인이 된 이 마틸다는 그 자기 아들을 또 영국 왕으로 만들어요. 그 헨리 2세가 영국 왕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한 집안이 영국 영토도 차지하게 되고 노르망디 영토도 차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는 이제 저 서남 쪽에 그 아퀴텐드까지 차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이 노르망디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되겠는데요. 프랑스 역사에서 이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지방이 노르망디 지방입니다. 바로 그 프랑스 북부에 있는 지방이 이 노르망디 지방이고, 그 노르망디 지방의 중심 도시가 루앙이라는 곳입니다. 그 노르망디 공작령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것도 바이킹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킹들이 그 8세기경부터 굉장히 그 활발한 그 일종의 그 침략 내지 약탈 원정이죠. 약탈 원정을 이곳저곳에서 벌이게 되는데,
일부는 뭐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시작해가지고 바로 그 영국 브리튼 섬으로 가고 또 일부는 또 이 남쪽으로 프랑스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로 이제 배 타고 오면 바로 만나는 곳이 노르망디 지방이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심지어는 뭐 배를 타고 센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 지역을 이 사람들이 그 마구마구 약탈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약탈을 하고 돌아가요. 예? 겨울이 오기 전에 다시 배 타고 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 재미가 들려가지고 겨울을 나기 시작해요. 텐트를 치고 겨울을 나고 그 주변 지역을 또 다니면서 약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프랑스 세력이 프랑스 왕이 이것을 막아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911년에 그 바이킹의 그 약탈 원정대의 대장이었던 롤로라는 사람을 프랑스 왕의 신하로 삼고 뭐 전하는 바에 의하면 루앙 백작으로 이제 뭐 만들어줬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 노르망디 일대를 센강 하구 지역을 방어하는 대신 이 노르망디 일대를 너의 영지로 하사하게 놓아 이렇게 이제 협정이 맺어지게 되었던 거죠. 대신에 이제 그 롤로라는 사람은 자기는 이제 그 프랑크인들처럼 세례를 받고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명을 그 로베르라고 이제 세례명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공주와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프랑스 왕의 신하가 되고 여기서부터 이제 노르망디 공작이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노르망디 공작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프랑스인들이 보기에는 이제 이 북쪽에서 이 사람들이 배 타고 쳐들어온 사람들이니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 사람들은 노르만이라고 했습니다. 노르만. 북쪽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롤로라는 사람이 그 초대 제1대 그 노르만디 공작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공작이라는 칭호는 후대에 사용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뭐 공작이라는 칭호를 쓰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관 그 노르망디 영토가 그 바이킹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된 것은 바로 911년부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롤로라는 사람이 이제 그 어느 면에서 중요한 그 역할을 했기 때문에 노르망디 이제 공작령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노르망디에 가면 이 사람 동상이 있어요. 그 루앙시의 어떤 그 시민공원에 가면 한쪽 구석에 롤로 상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아마 노르웨이 쪽에서 출발을 했는지 노르웨이에도 롤로 상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뭐 여기 이 상은 보지를 못했는데 루앙에 있는 상에는 보면 우리는 뭐 우리의 그 자유를 끝까지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식으로 그런 말이 새겨져 있는 것으로 내가 기억이 되는데요. 그러니까 프랑스 왕의 그 형식적인 이제 그 신하가 되긴 했지만은 우리의 땅에서는 우리가 권력을 이제 갖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한 셈이죠. 영국 영토를 브리튼 영토를 그 앵글로 삭슨인들이 이제 그 여러 왕국들이 이 지배를 하다가 이제 하나의 왕국으로 통합이 되어서 내려오는데 그 영국 땅을 바로 이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1066년에 그 잉글랜드 섬을 정복을 하게 되죠. 그것이 이제 노만 컨퀘스트라고 알려진 사건입니다. 영국 역사의 결정적인 이제 전환점이 되었죠. 그 지도는 그 노르망디 영토가 노르망디 영토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앙주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죠. 그래서 노르망디 이 공작의 딸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그 앙주 백작인 조프로와가 이 두 지역을 다 이제 지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1066년에 그 노르망디 공작의 그 잉글랜드 정복에 관해서는 뭐
뭐 워낙 기록이 이제 자세히 나오고 또 워낙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하나 주목할 만한 것은 이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프랑스 말로는 기욤이라고 합니다. 윌리엄을. 이 기욤의 그 부인이었던 마틸다 여사가 주도자가 되어가지고 자기 남편의 이제 그 공적을 거대한 이제 그 벽에 거는 융단이죠. 융단 그림으로 만들게 됩니다. 상당한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지금 그 노르망디의 바이에라는 곳에 가면 그 융단 타피스트리가 아주 그 여러 개의 그 타피스트리가 쫙 벽에 걸려 있는데요. 그게 보면 전부 다 그 노만 콘퀘스트, 영국 땅을 정복한 그런 그 사건들을 여러 개의 그 장면들을 이 수를 놓아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아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당히 그 그림이 크고 그다음에 또 볼만합니다. 지금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나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앙주공 조프루아로 넘어갑시다. 영어로는 뭐 지오프리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결혼 때문에 결혼을 잘해가지고 그 두 영토를 이제 통합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그 영토만 합쳐도 프랑스 왕이 그 지배하던 그런 지역보다 훨씬 컸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그 아들 헨리 2세가 또 한 번 이제 히트를 치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 아퀴텐느 공작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퀴텐느 지방이 프랑스의 이제 서남부에 있는 큰 지방인데 그 지역까지 이 앙주 가문의 영토에 이제 포함이 되게 되었던 거죠. 프랑스의 이제 서부 지역,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는 다 이 앙주 가문의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내에 영국 왕의 영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 왕은 영국 왕이기도 하면서 노르망디 공작이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앙주 백작이기도 하고 아퀴텐느 공작이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마치 오늘날의 그 대기업 총수들 보면 여러 그 직함들을 갖고 있잖아요. 이 회사의 이사이기도 하고 저 회사의 대표이사이기도 하고 한 것처럼 프랑스 그 영국 왕이 이런 그 여러 가지 영토들을 각가지 명목으로 그 차지를 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지도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 지도에 그 이제 붉은색이 프랑스의 그 서부 쪽에 있습니다. 붉은색이 그 앙주와의 영토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왕이 이 프랑스 전역을 프랑스 영토 전체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이 강력한 앙주 가문의 그 권력을 이제 제압하지 않고는 왕권의 성장이 불가능하죠. 바로 그 일을 해냈던 것이 필립 오기스트 왕입니다. 당시 이제 앙주 제국 영토는 뭐 이렇게 크게 보면 영국까지 포함이 되어 있죠. 잉글랜드까지 포함이 되어 있고 당시 잉글랜드는 아일랜드의 일부도 이제 그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 파란색으로 그 잉글랜드와 아일랜드 그리고 프랑스의 서부 지역이 그 앙주 제국 영역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필립 오기스트 왕과 싸워가지고 땅을 빼앗겼던 인물이 이 존 왕입니다. 영국의 존 왕. 그 헨리 2세의 그 아들인데 이 사람은 뭐 영토를 빼앗겼기 때문에 뭐 그 영국인들로부터는 상당히 그 박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영토를 빼앗기게 된 뭐 계기가 엄밀하게 따지자면 이제 봉건법 위반이다 해가지고 봉건법을 위반하니까 이제 재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프랑스 왕이 이제 소환을 하는데 소환을 안 하니까 영지를 몰수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 왕의 영토가 프랑스 왕의 이제 왕에게로 넘어가는데 물론 존 왕은 무력으로 저항을 하게 되죠. 그러나 결국은 무력에서 이제 밀리기 때문에 영국 왕의 영토를 상당 부분 다 그 상실을 하고 그 영토가 이제 프랑스 땅의 그 왕의 영토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존 왕은
그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한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그 바깥에서 이 영토를 빼앗기고 오니까 이 귀족들의 불만 많죠. 국민들 사이에서 그 불만이 터져 나오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귀족들이 이 사람의 그 여러 가지 정책에 반대를 해가지고 그 왕의 권력을 제약을 하고, 대신 이제 귀족들이 어떤 그 권리를 그 보장하도록 문서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마그나 카르타라는 문서죠. 그런데 이거 자체가 뭐 민주주의의 그 발전에 있어서 큰 뭐 역할을 한 문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대귀족들입니다. 왕의 직속 그 신하 베론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베론들의 이제 그 권리를 왕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그 권리들을 열거를 한 거예요. 그러나 자관 왕권을 그 귀족들이 제약을 했다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좀 뭐 억지로 이제 연결을 하자면 왕권을 그 백성들의 일부인 귀족들이 그 통제를 한 거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발전에 뭐 기여한 거다 해서 마그나 카르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입장도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그 지도를 보면 앙주 가문은 이제 그 영국의 노르만 가문입니다. 그 앙주 가문의 영토가 프랑스의 서남쪽 끝만 남기고 대부분 다 그 프랑스의 영토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왕권 강화에서 그 필립 오기스트가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은 여기서도 이제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랑스사 책을 읽어보면 발루아 왕조라고 나옵니다. 발루아 왕조. 근데 이 발루아 왕조는 뭐냐? 이것도 이제 카페 왕조예요. 기본적으로 카페 왕조인데 필립 4세 때 아들이 셋 있었는데 불운하게도 모두 아들들이 요절을 합니다. 그 딸은 있는데 딸은 그 영국 왕비가 되었습니다. 영국 왕비가. 근데 영국 왕비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자기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 에드워드 3세가 되거든요, 나중에. 그러면 자기에게도 프랑스 왕권을 계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살리 법전에 의하면 그 여자는 이제 그 왕위 상속을 할 수 없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상속을 할 수는 없지만은 내 아들은 상속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데 프랑스인들은 그걸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프랑스 귀족들이 볼 때는 이거는 여자면 일단 딸한테는 그 왕위 계승권이 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 아들을 낳아도 그 사람은 해당 사항이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거부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에드워드 3세는 무슨 소리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가지고 100년 전쟁이 나중에 그 일어나게 되는 한 계기가 되었던 것이 그 왕권 계승권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문제였죠. 필립 3세의 가계도를 보면 그 필립 4세의 아버지입니다. 필립 민왕의 아버지인데 필립 3세고 그다음에 이제 필립 3세에게는 그 필립 4세 말고도 그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도 이제 뭐 무슨 백작인데 그 발루아 백작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가계도에서 보면 필립 3세의 큰 아들의 딸이 있죠. 잔느라고 딸이 있는데 이 딸은 이제 소년이니까 당연히 이제 뭐 왕위 계승권은 없고 그다음에 아들들 다 죽고 하니까 남는 사람은 필립 3세의 그 아들인 그 발루아 백작이 된다 이겁니다. 그 가문에서는. 그래서 이 발루아 백작의 아들인 필립 6세가 새로운 프랑스 왕으로 선출이 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영지였던 발루아 그 영지에서 따와서 이제 발루아 왕가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이제 카페 왕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발루아 왕가가 한 2세기 정도 계속이 되는데요. 이 시기에 있었던 사건이 100년 전쟁이고 이 100년 전쟁이 뭐 한 100년간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뭐 116년간 계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100년 전쟁기에 이제 왕권 강화가 이루어지고
봉건 세력이 크게 약화되면서 국가 의식도 성장을 하게 되었다. 뭐 이렇게 그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봉건 왕정에서 근대 왕정으로 넘어가는 그런 이제 전환점이 그런 전환을 촉진을 한 것이 이제 백년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잔다르크 이야기를 알고 있죠. 잔다르크 이야기는 결국 프랑스인들의 국가 의식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인들이 우리는 프랑스인이다, 우리의 적은 영국인이다, 이런 의식이 명백하게 이제 성장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도 뭐 그 오늘날의 그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인들하고 러시아하고 싸우고 있죠. 뭐 그 사람들 말도 비슷하고 문화도 같고 연원도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렇게 싸우면서 우크라이나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자기들은 러시아인들하고 이제 다른, 우리는 너희들하고는 다르고 우리의 이익은 너희들하고 다르다. 우리는 뭐 국가의 어떤 그 발전 방향을 너희들하고는 다른 이 서방식으로 이제 민주주의라든지 자본주의라든지 뭐 이런 걸 발전시키는 것을 우리는 목표로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우크라이나 민족의식이라는 게 지금 공고화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전쟁이라는 게 보통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인들이 싸우면서 이 프랑스의 그 국가 의식이 크게 성장을 하게 됐다.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이 잔다르크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영불 간의 투쟁이 한 100년간 계속이 되다 보니까 그 프랑스인들은 이제 영국인들을 주된 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러한 그 영국과의 경쟁이라 할까요? 영국과의 어떤 그 대립이 근대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18세기에도 올해 또 여러 전쟁이 있는데, 그때 그 전쟁마다 영국과 프랑스는 서로 반대 그 편에 서가지고 싸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대에는 뭡니까? 아메리카 식민지, 아메리카도 발견이 되고 하니까 그 아메리카 대륙 놓고 땅 놓고 싸우기도 하고, 식민지 놓고 싸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시아 지역까지 무역 노도 뻗치니까 무역을 놓고 서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죠. 그래서 이제 그 근대에도 보면 영국과 프랑스 간의 그 치열한 정치 군사적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일종의 뭐 당시에는 이제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서는 제일 강한 나라니까 일종의 헤게모니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럽 세계의 헤게모니를 누가 장악을 하느냐. 그래서 이러한 그 투쟁이 사실은 뭐 나폴레옹 때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역사학자들은 이러한 근대의 그 영불 간의 어떤 투쟁을 제2차 경인전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오늘은 그 중세 프랑스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근대 프랑스 왕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nd though I close my eyes, I see la vie en rose.